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육장 캠핑 위험 요소와 안전 대책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안전 대책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크게 이 두 가지 법칙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페덱스사의 1대 10대 100의 법칙,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임리 법칙이 있는데, 자, 첫 번째 페덱스사의 1대 10대 100 법칙은 말 그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 그만큼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불량이 생길 경우에 1원의 원가가 들지만 이거를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원가는 10원이고요. 그리고 이 10원에 대한 가치가 이런 고객들, 즉 이 캠핑을 즐기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가는 손해는 바로 100원의 원가가 든다 라는 게 바로 페덱스사의 1대 10대 100 법칙이고요. 타임리 법칙 같은 경우에는 자 1대 29대 300인데요. 한번 보면 처음에는 이 300번에 대한 사소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300번에 대한 처음 증상이 옵니다. 하지만 그걸 인지를 못한다. 그러면 바로 29번의 작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뭐 여러가지 우리가 사고들이 많겠죠. 하지만 이 사고도 내가 예방을 안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렇다면 바로 한 번의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형사고라면 어떻게 보면 인명사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재 뭐 유튜브나 뉴스, 이런 SNS 같은 데 보면 이런 캠핑을 즐기면서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안타깝고 제일 큰 사고가 인명사고죠. 자, 우리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안전대책을 처음부터 잘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안전이라는 인식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사고들을 다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총 4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안전의 체크를 한번 해야 되는데요. 먼저 장비와 청소 상태, 그리고 파손 여부, 고장 여부,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파손이 나거나 그럴 경우에 내가 대체가 가능한 장비들이 항상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 기상입니다. 기상. 자, 기상은 우리가 자다가 일어났다, 그 기상이 아니죠. 이거는 날씨죠. 날씨를 봤을 때는 약간 강해지는 바람인가, 혹은 강한 폭우와 폭설과 안개가 있나, 그리고 마지막은 이 계곡과 강물 쪽에서 캠핑을 즐길 때에 그 물이 늘어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다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주변 환경입니다. 뭐 예를 들어 깊은 산속이나 바닷가 근처, 강과 계곡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기상청이나 혹은 이런 바닷물, 강물, 계곡물이 늘어나는 정도를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 건강 상태죠. 내가 몸이 안 좋고 몸이 힘든데 가서 굳이 캠핑을 즐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개인 건강 상태와 그 다음에 이런 전염성, 그리고 혹은 이런 뭐 바이러스 혹은 알레르기, 이런 것도 내 몸 상태는 내가 체크를 해서 이런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셔야 비로소 캠핑 안전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밀폐된 텐트 내부는 질식과 화재 위험,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대용 버너를 2개 이상 연결하거나 뭔가 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부탄가스가 과열되어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잘 체크를 해 주셔야만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기역 혹은 여름철 뜨거운 차량 내에 부탄가스를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열을 계속 받아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캠핑장 이동 시에는 텐트 틀, 우리가 뭐 요즘에는 이런 원터치 텐트도 굉장히 많지만 정석 텐트를 즐기려 그러면 이런 타프와 그런 텐트, 그런 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로프와 로프를 연결을 하거나 로프와 어디 나무, 로프와 어떤 그 바닥이랑 고정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런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로프를 내가 지나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유심하게 안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우리 어린아이랑 텐트 다시 캠핑을 즐길 때에는 어린아이가 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유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없애주셔야만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바람막이 사용으로써 부탄가스 용기를 과열 방지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장 확인,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 요청,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장 확인에서 제일 큰 목적은 내 안전이 보장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캠핑 말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냥 4차로에서 큰 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픽 쓰러져. 네. 근데 보니까 심정지 환자인 것 같아. 그러면 가서 바로 심폐소생술합니까? 아니죠. 이 현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 상태와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고 상황과 부상자의 수를 파악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라도 자신의 안전, 제일 중요합니다. 내 안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막 교육을 해드려도 정작 실제로 내가 어떤 응급처치를 할 때 현장 확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드물어. 네. 그러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2차 사고 발생은 당연히 내 안전이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 때는 다른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 안전 확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조요청입니다. 구조요청은 우리가 119에 신고를 하든 혹은 뭐 관계자들한테 신고를 하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6하 원칙에 의해서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119 요청입니다. 119 요청은 어떻게 하냐? 내가 바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쌓여있는 구조 요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 구조 요청할 때는 사람이 쓰러졌어. 저기 신고 좀 해주세요 하고 하면 그 누구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저기 검은색 옷 입으신 아저씨, 혹은 저기 모자 쓴 아줌마, 모자 쓴 어린 아이야, 119에 신고 좀 해줘 하고 정확히 지목을 하셔야 돼요. 인상착의를. 네, 이거를 안 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군중심리 때문에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조요청을 할 때는 정확히 지목을 하고, 혹은 내가 구조요청을 직접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119에 신고를 해서 6하 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학생이 난간에 떨어졌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혹은 텐트 안에 사람을 발견했는데 숨을 쉬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조 요청을 해야만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구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응급처치입니다. 뭐 응급처치에는 뭐 다양한 모든 것들이 있어요. 뭐 지혈, 붕대, 부목, 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뭐 도순만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글을 조금 길게 썼지만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별 상황별로. 자, 첫 번째는 외출혈 환자 처치입니다. 외출혈 같은 경우에는 피가 나는 게 보여요, 앞에. 네. 우리가 일반적인 출혈은 거의 다 외출혈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외출혈은 우리가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냐? 바로 지혈이죠, 지혈. 네. 뭐 지혈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직접 압박, 뭐 간접 압박, 혹은 이제 굉장히 좀 내 손목이 절단된 상황에서 출혈이 났을 때에는 뭐 지혈제 사용법 등등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출혈 환자 처치는 개방된 상처에서 피가 날 때는 외출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출혈이 있을 때 만약 그 출혈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상처 부위를 지혈을 하고, 그리고 출혈 부위를 어떻게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지혈제는 사용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지혈제 사용법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혈제 사용법까지는 가지 않되, 하지만 지혈을 했는데도 피가 멈추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마지막으로 지혈제 사용법을 합니다. 그래서 출혈이 있는 환자는 이런 사지,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가지고
출혈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뇌출혈 환자 처치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은 피가 났지만 출혈이 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내부에서 출혈입니다. 내부에서 출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외출혈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제일 좋은 응급처치입니다. 네. 그래서 뇌출혈 환자 처치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신체 내부에 출혈이 있는 경우고요. 이거를 못 보고 계속 방치를 하다가는 정말로 이제 인명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출혈 중에서는 뇌출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럴 때는 이거는 뭐 우리가 아무리 응급처치를 잘해도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